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두고 가야 되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40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할머니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주기에 만나지 않습니까? 학교를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되고 취업하게 되고 결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주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너 이거 이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봉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아이가 언제가 되면은 이 편지를 그 아이한테 줘라.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읽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혜를 담은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이 자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것이 이제 큰 축복이구나. 사실 만약에 제가 길에서 누가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직 할아버지 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할아버지라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 할머니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속에 은혜 주셔야만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섭리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드는 거, 주름이 드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이거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시술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서 주름이 생기는 거, 또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 들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껍질이 잘 모으실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가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또 자신의 손에 거기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하인을 통해서 말만 전하였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남한 장군이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였죠. 자신의 체면이 부여졌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상식에 비춰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은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대국에 있는 큰 강에 비하면 형편없는 굉장히 작은 강이었고 그 강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강에 들어간다 해서 내 병이 나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제 내용은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잇몸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서울 이근치과 대표 원장 홍명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 발표 앞서서 저를 먼저 좀 소개하면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인턴하고 보철과라고 해서 텔리랑 임플란트 전문을 하는 진료과를 이제 레지던트 수련하고 현재는 서울 이든치과 대표원장으로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해드릴 주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중장년층의 잇몸 질환, 잇몸에서 피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해서 치아를 조금이라도 수명을 늘리고 건강하게 쓸 수 있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치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나 그런 유익한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풍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잇몸 질환, 그 잇몸에서 뭐 피가 나거나 이런 질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의학적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 잇몸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거는 치아는 잇몸 뼈에 딱 박혀 있는 거고 거기를 이제 또 탄탄한 잇몸 살이 이제 외부 세균이라든지 병균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세균이 감염되거나 피가 나거나 붓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치주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면 이런 잇몸 질환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플라크 축적, 치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치석의 이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에 가시면 아마 스케일링을 꾸준하게 받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치석이라고 하는 거는 저 치태, 음식물의 잔사나 이런 것들이 치아에 붙어 있는 채로 적절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딱딱하게 이제 돌처럼 굳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석, 돌석자 써서 치석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세균이 집을 지어놓고 치아에 붙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잇몸이 나빠지는 건 다 그런데 붙어 살고 있는 세균이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잇몸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이제 플라크 축적, 치태, 저는 치석이 생기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유의미하게 잇몸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흡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과 잇몸이 나빠진 거는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명확히 있다고 논문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잇몸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뭐 비타민 C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영양소가 부족해도 잇몸이 조금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앓고 있는 질환인데 이제 당뇨병, 특히 심혈관 질환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막 잇몸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이라든지 특히 당뇨병에서도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당뇨 수치가 항상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은 잇몸 질환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데 특히나 그런 그 당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잇몸이 유의미하게 또 많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앓고 있는 방금 설명드렸던 당뇨,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당뇨병 자체가 세균도 많이 살게 하고 그다음에 회복도 잘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잇몸 질환에 굉장히 조금 치명적으로 나쁜 거긴 하고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의 위험성이 이제 높긴 하지만 아주 연관성 있게 잇몸을 너무 나쁘게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년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뼈가 조금 약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한번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조금 빠르게 소실되거나 뼈가 되게 푸석푸석해지거나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가면서 수치를 잘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치주염이 그러면 어떤 단계로 이제 천천히 진행되냐라고 하면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먼저 처음에는 이제 세균이 이제 치아 주변에 붙어 있으면 그 치은염이라 그래서 먼저 잇몸이 조금 불편해져요. 잇몸이 조금 따끔따끔하고 좀 욱신욱신해라고 이제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양치할 때 대표적으로 양치할 때 자꾸 피가 나요.
아니면 잇몸 조금 부은 것 같아 라고 찾아오시는 게 바로 이제 치은염, 아직까지는 잇몸 살만 조금 부어있는 단계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더 진행이 되면, 방치가 되면 이제는 잇몸이 붓고 피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잇몸 속에 있는 뼈, 치아를 붙잡고 있는 치아 뼈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서 뼈가 정말 소실되고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치아는 단단한 뼈에 깊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지지 기반인 뼈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치아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딱딱한 거나 조금 찌긴 거를 먹을 때 치아 자체가 흔들거리니까 뭐 질긴 거나 딱딱한 거를 먹을 때 내가 치아가 좀 힘이 없다고 느껴져, 아니면은 좀 불편해, 치아가 조금 욱신욱신 아파라고 하는 게 이제 치주염까지 진행되는 거고,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을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는 그쪽으로 이제 저작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치아를 빼고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틀니를 쓴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잇몸 뼈의 높이를 체크를 해놓은 건데, 이제 왼쪽 위에서 보면 왼쪽 아래에서 보면 저 점선으로 그려놓은 게 원래 있었어야 될 뼈의 높이예요. 근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 높이가 실제 지금 뼈가 낮아진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뼈가 녹아서 우리 인체의 다른 뼈는 그러니까 살면서 갑자기 뼈가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는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정말 소실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제 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이제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걸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진단하냐고 하면, 물론 이제 치과에서 전문의가 이제 그 구강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또는 잇몸 뼈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 소실됐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나빠져 있나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치주염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치태랑 치석이 생기는, 세균이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치석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음식 잔사, 치태, 이걸 깨끗이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양치질을 잘하고, 제일 중요한 게 효과적으로 치간 칫솔 내지 치실을 써서 치아 사이사이 껴있는 음식물을 꼭 빼주셔야 돼요. 이거를 잘 못 빼면 처음에는 음식물이 껴있어도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음식물이 껴있는 채로 계속 남아있으면 여기 세균이 먹고 사는 음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균이 막 번식하면서 잇몸이 붓고 피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음식물만 잘 빼주고 치간 칫솔 치실 잘 써주면은 좋아지는데, 제가 치과 주려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칫솔로 정말 세게 닦으세요. 나 열심히 치아 관리할 거야 열심히 닦으시는데 음식물 같은 건 치아 사이에 껴있는데 그런 거는 칫솔이 다 닿지 않거든요. 그 틈에는. 그러니까 그 틈에는 치실 내지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 걸로 빼줘야 되는데 칫솔로만 정말 세게 막 구석구석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치아 사이가 붓고 피나고 치아가 나빠지고 흔들려서 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 치실 같은 거를 꼭 사용하셔라 라고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치석이 생기는 거를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이게 돌처럼 굳어지면 아무리 칫솔질을 내가 세게 한다 그래서 이미 돌처럼 치아에 붙어있는 거는 양치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실 때 우리 쉽게 알고 있는 스케일링, 초음파 기구로 떨어뜨려가지고
빼내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치석을 제거해주면 이제 치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균 덩어리예요. 세균이 집을 지어 살고 있는 돌처럼 붙은 거기 때문에 집을 날려버리면 세균이 더 이상 치아나 잇몸에 붙어 있을 데가 없어요. 집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틈틈이 제거해 주는 거. 그렇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흡연, 영양 부족, 그리고 기존의 만성 질환, 특히 당뇨. 이제 정답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흡연이 어느 부분에도 사실 건강에 도움되는 건 없으니까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도저히 금연이 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흡연량을, 그다음에 영양 부족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제라든지 영양을 이제 골고루 섭취하면 해결되는 것이고, 당뇨나 이제 다른 질환들을 방치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이제 방치했을 때는 이제 전신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지만 잇몸 건강도 나빠진다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꼭 제가 정기적으로 내과나 좋은 주치생이 만나서 당뇨 수치를 잘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그 수치를 항상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방치하면은 잇몸도 갑자기 나빠져요. 근데 잇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은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어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굉장히 제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그거를 염두에 두고 관리를 평소에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스케일링하고 우리가 잇몸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건강보험이 되는데, 스케일링을 조금 더 깊게 심화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 왼쪽 위에가 처음에 이제 오신 건데 잇몸이 누가 봐도 막 불긋불긋 부어 있고 막 볼록볼록 막 튀어나와 있어요. 저 상태에서 뭐 별다른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스케일링 하는 것만으로도 저 오른쪽처럼 잇몸 붓기나 빨개진 거나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줄어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잇몸 치료라는 거를 하면은 가장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잇몸이 촥 가라앉고 치아에 뭔가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탄탄한 잇몸으로 바로 변하거든요. 효과가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을 제정해서 꾸준하게 받으시라라고 이제 건강보험을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과를 많이 가기 싫죠. 저도 이제 제 치아도 치료받기 좀 무서우니까 자주 안 가시는데, 꾸준하게 다니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내가 무서워하는 진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거를 몇 가지를 이제 많이 뽑아왔어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잇몸 치료하고 또는 스케일링하고 잇몸이나 오히려 내려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스케일링 같은 거를 할 때 잇몸을 자꾸 콕콕콕 찌르는 느낌이 나니까, 스케일링 할 때 내 잇몸을 콕콕 찔러가지고 내 잇몸이 상처나고 원래 안 그랬는데 잇몸에 패였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스케일링을 했을 때는 그 치석만을 제거하게 스케일링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잇몸을 상처나게 하지는 않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콕콕 찌르는 거는 그 부위가 염증이 있어서 피가 나고 그 다음 날에도 욱신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피가 나거든요. 우리가 양치질 할 때 왜 피가 나지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가 나는 거고,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고 나면 부어있던 잇몸이 다시 깔아앉게 되거든요.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 안 보이던 치아 사이의 공간들이 보이는 것 뿐이지, 절대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가 콕콕콕 살을 찔러가지고 살이 패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고, 앞에 사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공간에 잇몸이 부어서 공간을 가리고 있던 게 붓기가 정상적으로 깔아앉으면서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스케일링을 한두 번 받고 안 하려고 하세요. 아, 나 저번에 괜히 했다가 잇몸 상처 났잖아.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러면 제 눈에는 이제 나중에 치아가 흔들거리고 결국은 이제 아프다고 해서 찾아와서 치아를 빼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은 다니시던 치과에서 꾸준하게 스케일링이나 잇몸치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거든요. 그렇게 꼭 받으시고 그리고 잇몸치료 후에 이제 치아가 더 흔들린다. 이것도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원래 흔들리던 치아가 이제 치석 때문에 그냥 옆에 치아랑 붙어 있던 게 제거돼서 흔들림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아까 말했지만 치석이 붙어 있는 건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을 제거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릴 수는 있어요. 치석이나 부어있던 잇몸이 가리고 있던 그 치아의 부분이 이제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시릴 수는 있는데 치아가 시리다고 해서 치아에 어떤 크나큰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고 그 상태가 잇몸이 건강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받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는 그러면 몇 개월마다 해야 되나요? 1년에 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두 번만 하면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집을 대청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대청소를 해도 집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집이 있고 1년에 대청소를 3번을 해도 집이 항상 조금 지저분하게 유지되는 집도 있고 근데 모든 집이 다 1년에 한 번만 대청소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는데 1년 뒤에 이제 제가 뵀는데 잇몸이 너무 깨끗하고 치석도 많이 안 보이고 깨끗해요. 부어있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그러면 너무 관리 잘못 같은 거 고르지 마시고 구석구석 닿아야 되니까 칫솔 머리가 너무 큰 칫솔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석구석 들어가지 않으니까 칫솔 모는 너무 크지 않은 거 골라주시고 전동 칫솔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동 칫솔이 확실히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전동 칫솔이 알아서 움직여준다고 그냥 치아에 대고 있으면은 절대 더 좋지 않고 전동 칫솔을 쓰되 내가 원래 양치질 하는 것처럼 꼼꼼히 해줘야 좋은 거지 난 비싸고 좋은 전동 칫솔 샀으니까 이렇게 치아에 대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전동 칫솔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안에 뭐 임플란트가 뭐 2개든 3개든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임플란트도 주변에 그 세균이 감염되면 뼈가 녹고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가 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치주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입안에 좀 개수가 많다고 하는 분들은 워터픽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임플란트가 없어도 내가 평소에 잇몸이 많이 붓고 치과에서 내 잇몸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시중에서 온라인 같은 데서 워터픽처럼 비슷한 제품들 요즘에는 가격 싸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저걸로 치아 사이사이에 물 청소도 쫙 쏴주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거를 하나 꼭 쓰셨으면 좋겠고 근데 전제 조건은 저것만 쓰시면 안 되고 양치질, 치실, 치간칫솔 쓰고 저 워터픽도 써야지 좋다는 거지 요 앞에 거는 생략하고 그러면 나 워터픽만 쓰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실은 이제 그 치아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이 있는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뭐 치아가 3-4개가 한 번에 묶여 있거나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는 치실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니시던 치과에 가서 요 속 안에를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런 속을 청소할 수 있는 특별한 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거울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는데 사실 제가 많이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워터픽을 써서 그 치아랑 잇몸 사이에 물을 쫙
압력을 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서 제가 다 얘기하긴 했는데 항상 구강위생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양치질하고 치실 치간수 이쑤시개 쓰면 안 되고요. 이쑤시개 잇몸에 상처 나서 그런 거 잘 써주시고 치과 의사 권유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기적으로 오세요 할 때 한 번씩 가서 체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금연 그리고 적절하게 식습관 해주는데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질긴 음식을 먹으면 임플란트가 못 버티고 부서지는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부서졌을 때 다시 임플란트를 수술한다는 게 훨씬 더 처음 수술할 때보다 난이도가 어렵고 환자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 게 더 틀리고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임플란트들도 양쪽 끝에 임플란트는 거의 빠졌다라고 볼 정도로 염증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임플란트를 했다고 임플란트 하고 나서 대부분 다 치과에 이제 그만 오고 싶어 너무 지쳤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안 와요. 임플란트 하고 막 2년 3년 동안 그냥 안 가버려요. 그러면 임플란트도 무조건 저런 식으로 염증이 생겨서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이 있겠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써도 충분히 잘 적응해서 쓰기 때문에 위에는 비용적으로도 건강보험 해드리게 되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는 사실 틀니를 쓰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고 환자분들 실제로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망가진 임플란트랑 망가진 치아를 발치하고 다시 이제 재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치료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치료 계획을 항상 세울 때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6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 3개, 아래 3개 이렇게 하는 게 틀니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면서 틀니를 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쓰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6개 임플란트를 전부 다 아래에다 해서 아래는 틀니를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치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다 빼고 위에는 틀니를 쓰고 아래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지금은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과마다 이제 치료 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치료할지가 치과 의사마다 다 달라요.